미국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AI 산업을 이 관련된 제품의 수입과 수출 교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지털 달러로 해야 된다는 규정 하나만 세우면 그것도 파운드 블록 형성 시대랑 똑같습니다. 4-5장짜리 규정집을 한 번만 발행을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환율 조작과 전 세계 교역을 교란시킨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상세하게 해놓은 적이 없어요. 요 3개 설정해놓고 여기서 2개 이상 들어가면은 관찰 대상국, 3개까지 다 채우면 이제 조작국, 그래서 관세 매기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WM 스타자문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또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을 제가 또 모신 이유가 요즘에 그 뭐 미국 경제를 좀 뭐 위시해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가는가, 네네. 어떤 쪽에서는 또 망한다 그러고 네네. 어떤 쪽은 아니다 계속 간다고 그러고 하다 네. 보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도대체 뭐가 본질인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경제와 또 어떤 금융시장 이거의 네. 어떤 전체적인 좀 상황 이걸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먼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근데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판별을 하는 전문가가 있으신데 어떤 사람은 하체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체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펀치력에 집중을 해요.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분석가들이 각자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펀치가 갑자기 약해지면 저 사람은 체력이 약해졌구나. 라운드를 못 뛰겠구나. 네. 그 다음에 하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무너지겠구나. 곧. 근데 이 격투기 선수가 워낙에 다방면으로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하체가 무너지면 상체 힘으로 또 버티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이제 리딩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한 거는 공격은 우리가 얘기하는 출혈타라고 할 정도의 공격은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체도 많이 받았고 상체도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통화의 패권에 있어서 그리고 부채의 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로직들이 다 공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브릭스도 이제 달러 안 쓸래. 그리고 사우디도 원유 결제 달러 가지고만 안 해도 돼. 이제 다변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의 흠집과 기스를 계속 나고 있죠. 다리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의 채권, 우리의 달러에 기스낸 세력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많이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의 채권에 대한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화의 노력과 기능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페드의 파월 의장이 아무리 갑론을박 인플레가 안 꺼졌어요. 금리 인상을 해도 뭐 그 시점이 되면 또 바로바로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7% 시대가 올 것이야.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알고 보면은 연준은 뒤에서는 RP 시장으로 해서 단기 자금 조작 시장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률은 뭐냐면은 발행은 이만큼 할 건데요. 수요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항상 2배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수요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연준 입장에서는 편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달러 때문에 하체 공격을 받았어도 상체를 보면 연준이 상업은행을 끼고서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동력을 어떻게 만드냐? 상업은행들이 그동안에 무지막지하게 풀렸던 돈들 때문에 자산의 규모가 2015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돈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지급준비금 비율이라는 거를 0%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이 킵을 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10% 100만 원이면 10% 10만 원을 갖다 킵해놨다가 예금 인출자가 와가지고 나 돈 찾으려고 그러면 돈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급준비금 비율을 코로나 때 0% 해놓고 아직도 안 올려놨어요. 0%면 뭐 무한대인가요?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마음대로. 돈 들어온 거 다 쓰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BS 비율 때문에 상업은행들이 주식이나 위험한 투자는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BS 비율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게 현금 등가성 자산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 미국 국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은 상업은행은 뭘 하죠? 대출이나 리스를 해주고 남는 돈을 탁 미국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멀쩡하죠. 그러니까 하체가 무너지고 하체가 기스난 부분을 상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 부위는 어떻게 할 거냐?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달러가 종이 달러로만 끝날 것이냐?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우리 디지털 자산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니까 다시 갈 겁니다라고 거기에 매료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디지털 달러거든요. 디지털 달러는 지금 스위프트나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BIS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걸 보면 정말 머지않았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빠르면 2, 3년 안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 지금 G20 국가들하고 선진 국가 물론 이제 저쪽 그 중국 권역하고는 안 해요. 같이 안 하고 베타 테스트까지 다 끝냈죠. 베타 테스트를 다 끝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시스템 상으로는 다 됐는데 설계만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그 규칙들, 계약 관계들 이런 것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얼마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CBDC 시스템을 불과 2달 전쯤에 한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시점에 이미 그거를 런칭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에셋을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버렸고 그걸 미국과 연동해가지고 서로 CBDC가 호환이 되는 시스템들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에셋과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은도 굉장히 연구를 했지만 약간은 지금 최근에는 좀 소원해진 상황인 네. 거고 미국은 그것을 디지털 화폐로 또다시 역전을 하거나 또다시 자신의 그 강력한 무기를 세우려는 그러니까 두상 쪽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리딩을 또 해나가서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혹자들 분석가들이나 일부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하체 부분 달러가 기스났다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인데 지금 버블에 불과하다. 조만간 터진다라고 보시는 거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버블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준이 채권 시장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상업은행이 채권을 사니까 금융시장은 계속 호조세를 볼 겁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요 세 가지 디지털 달러까지도 앞으로 넥스트 스테이지를 남겨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 쪽은 요소는 있지만 시장을 갖다가 미국이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상황은 아니다. 물론 주가나 위험 투자 자산의 가격의 패턴을 보면 최근에 미국은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다 뚫고 지금까지 왔어요. 나스닥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2만 근처까지 네. 왔어요.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이 쉬는 기간을 우리는 이제 많은 분석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통증 고통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변동성이 나오면 무너진다,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미국은 결국에 디지털 화폐로서 자신의 패권력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어떤 정책 리스크들 이 정책 리스크는 대통령이 누가 된다 이런 리스크 포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모하거나 끝나버릴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역사를 지금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네네. 이제 한 부분만 보면은 뭐 네. 정말 극단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뭐 버블이 영원히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약간 버블 게 있겠지만 네네. 지금 미국이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 1등이라고 할게요. 뛰다가 막 체력이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운동 선수의 신발에는 슈퍼파워 레이저가 나가는 막 빨리 달려가 부스트가 또 달려 있어. 부스트가 달리는 거예요. 운동화에. 그거를 또 막 열심히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그걸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시야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체력이 고갈됐구나.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막 비난을 해요. 저 사람 끝났어. 저 사람 저 운동선수 끝났어. 근데 그동안에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선수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들도 움직이거든요. 네. 바로 지금 미국 정책자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IRA라는 것이 작년에 EV 네.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했지만 이 IRA라는 법은 되게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전 세계한테 매기는 간접세인 겁니다. 보통 상품을 팔면은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팔기 전에 투자를 강요를 해요. 네. 원칙으로 해요. 그거는 팔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미리 와서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그러네. 간접세라는 네. 겁니다. 이 간접세가 근데 먹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도 그러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때마다 리쇼어링은 중국도 그렇고 WTO에다가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불공정 무역 거래법이다. 그거는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미국이 WTO를 다 말 그대로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규정은 그거는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틀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다. 규정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다음 스테이지에 대해서 긴장도 바짝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모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서브젝트로 시장도 약간 환호를 보이고 좋아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금융이 먼저이고 페드가 먼저인 게 아니다. 정부가 이끌어가는 페드 위에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끌어가는 그림에서 지금은 유동성이 더 풀려나가고 시장이 좀 좋게 호전되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앞으로 최소한 한 2, 3년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이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더 이제 이
상태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를 네.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 그쵸, 국가 맞습니다. 차원에서. 사실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심판이면서 주체자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룰을 바꿔버리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룰을 바꾼다고 다른 선수들이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망할 수는 없다. 그럼 예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는 한번 네. 미국이 무너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른 구조라고 봐야 되나? 다른 구조죠. 그때랑은 이제 다른 구조인 게 제가 작년도였나요? 마지막 우리 부익남 네. 출연했던 게 작년도였나요? 그 SBB 사태 터졌을 때 아, 그 네. 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좀 크리티컬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돈도 없었고 이 인출이 계속 반복이 됐으면 네. 사실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산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부에 쓸 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뭘 하느냐? 아까 중간 지역에서 상업은행들을 끌어들여서 연준이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이제 돈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정부는 상업은행을 씁니다. 상업은행들한테 M&A를 하거나 작은 은행을 살 때 원래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심사를 하거나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승인을 해주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이런 네네, 거 말씀하시는 네, 그쵸. 거죠? 큰 엄청 은행들이 큰 투자 은행들. 조그만 은행들 사거나 M&A 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투입할 때 바로바로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유동성 투입이 바로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WM 파이 고객들을 다 먹고 있었는데 저쪽 작은 데까지 다 먹어버리면 더 커지잖아요. 파이가. 네. 그러면 시장 경쟁력이 JP가 세냐 골드만이 세냐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 구도에서 더 우수해지니까 그때도 이제 상업은의 힘을 빌어서 어찌 보면은 돈의 힘을 그쪽에다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끌어가는 주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게임의 주체자이기도 하지만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심판과 경기를 주최하는 이제 경기자가 누가 됐냐면요. 예전엔 연준?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시기별로 틀려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사실 정부였었고 2000년 초 중반까지는 연준이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연준 정부 상업은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 주체 기관들이 다 플레이어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 역할을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 상업은행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 상업은행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뭐를 하냐?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이제 책이 있었는데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네. 신은 왜 죽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주체 중에 상업은행들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JP모건이 뭘 요청하냐면 과거처럼 주식 뮤추얼 펀드 수수료보다도 펀드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조성을 해보니까 펀드의 수수료가 사고팔고가 굉장히 빨리빨리 회전율이 일어나니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BTC죠.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현물 ETF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라는 입장에 대해서 SEC는 거부를 할 수 없었죠. 원래 왜냐? 반대하다가 그렇죠. 왜냐? JP모건은 금융 관련되는 수수료를 SC에 제일 많이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쨌든 도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또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의 일부 요소 상위 정부와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의 유관적인 관계 때문에 해주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통화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더 붐업되는 부분을 미국 정부가 완전히 인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50% 정도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 단계는 미국이 더 패권을 강하게 이끌어 나갈 디지털 달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시장이 좋으니까 비트코인도 조금은 더 좋을 여지가 있고 금융시장도 아직 AI 패러다임 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패러다임 끝나지 않아서 리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거품이 또 꺼지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환경만 계속적으로 여건이 이어진다면 2, 3년 정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장에만 먼저 바텀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다 극단으로 갈려버리게 되는 거죠. 끝났다. 더 간다. 무조건 이긴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이크로한 요소보다 좀 큰 틀에서 보시면 투자는 버티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나 신뢰를 스스로 찾아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책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리고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가 이제 책 제목이지만 네네.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네. 이게 더 좀 자극적이고 좀 확 네네. 와닿는데 네네네. 이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미국이 경제 신이었어요. 근데 이 경제 신이 옛날에는 2000년 초반에 구글링을 하시면요. 2000년 초반에 미국의 금융 기법에 대해서 환호성을 보이면서 찬사를 내보내는 아티클들이 유럽과 영국의 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의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케인지안 기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부채잖아요. 패권력이 있고 그 이 달러는 누구나 수요자가 있다라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달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수밖에 되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런 로직들을 과거에는 완전히 빛나는 영롱한 빛만 나는 우리가 선봉하는 어떤 신이 많은 신이었지만 이제 이 신이 빛나는 이유가 알고 보니 엄청나게 헤드라이트를 옆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요소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재미난 예시 이거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고대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지주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늘에 기도만 하면 당신들은 뭐 식량이 재배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당신들은 식량을 무수히 얻을 거다. 근데 가뭄 일고 계속 흉장이 일어도 이 지주가 계속 너희들한테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지주는 정말 대단하면서 막 환호성을 하면서 충성을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막 조금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네. 너희들 식량 얻으려면 근데 우리 집 와가지고 청소 좀 해. 그 논밭만 갈지 마. 네. 청소 좀 해. 그리고 우리 집 와가지고 뭐지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래. 뭐 그러니까 네. 약간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불만 있는 찰나에 어떤 스마트한 이제 노예가 지주의 창고에 이제 급습을 합니다. 도대체 저 식량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밑에 가보니까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있었던 거야. 네. 그 금 찍는 기계를 금을 계속 찍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식량이 재배가 안 됐는데도 해상 운송을 통해서 딴 데 가가지고 식량을 사오던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자기는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 저 기계가 관건이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군락으로 탈출하자. 원래 지주였는데 이제 거짓말로 또 군락을 형성해서 이 스마트한 노예가 은 찍는 기계를 가져온 거예요. 은 찍는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해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또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좀 어설퍼요. 이 금 찍는 기계를 만들었던 지주는 뭔가 체계도 명확하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요인들을 갖다가 촘촘히 만들어놨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네. 근데 이쪽은 그게 조금 애매해요. 막 그 강요할 때도 조금 애매하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금 찍는 기계를 만들었던 지주는 바로 미국이었던 거고 네. 이제는 탈달러의 정책 속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벗어나느냐? 브릭스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를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서 더 빨리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불을 하나 끼얹은 건 누구냐? 사우디죠. 이제는 원유 결제는 달러 가지고만 안 한다. 또 다른 디지털 화폐로서 우리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다변화하겠다. 왜? 사우디도 살아야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오펙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중동 시끄럽잖아요. 근데 결국엔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이고 교섭력이고 정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어떤 증산의 압박이라든지 원유 안정화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만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랑은 다르죠.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도 셰일 오일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셰일 오일이 있고 그러면 요즘엔 어떻게 보면 중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그렇죠. 안 쓰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따라주면 어쨌든 원유 수요를 다 빨아가줬으니까 괜찮았는데 오히려 원유 수요가 이쪽에서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브릭스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안 그래도 인도가 지금 급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어쨌든 넥스 차이나가 인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일단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통화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체 공격을 받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것만 본 사람들은 달러의 시대가 저물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뭐 어쨌든 원화나 한국 입장에서 뭐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쪽에만 포커싱을 잡고 꽂히죠. 꽂히면 그런 분들은 이 비관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어떤 파편 조각이라고 하죠. 그 근거를 가지고서 비관론이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파만파가 그게 커져요. 마치 종양이 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종양은 즉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밤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의견을 타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날 밤 암에 걸렸으니까 일단 유서를 써야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해 나가면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좀 두 가지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은 부채를 가지고 네네. 이제 성장도 했고 그거를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달러를 또 가져가라 하면서 막 채권 사기 하고 네네. 막 하면서 이렇게 유지는 해왔는데 이게 지금 조금 깨지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그렇죠. 텐데 이게 네. 아까 말한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되고 있는 그런 거죠. 부분인지 네. 우선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군사력을 쓰든 뭐 어쨌든 더 압박을 해서라도 다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첫 번째는 지금 비중으로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가 항상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사실은 윤리랑 다르게 너무나 위법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면요. 사실은 나쁘다 그르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미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미국이 과거에는 잘 보시면은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채권 미국채를 사는 중국의 비중 그다음에 사우디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근데 그게 15년도 미중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시작해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최근에 10% 이상을 상회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짜잘짜잘하게 다 5, 6%, 7%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지금 일본이 그래도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쪼개놨어요. 국가별로. 근데 부채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한테 과다한 빚을 졌는데 그 국가가 당신들 만기에 갚으세요. 롤오버 안 해줍니다라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디폴트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으면요. 아 저쪽 5% 정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의치 않아. 왜냐면 딴 데서 또 발행해서 거기다가 만기 원금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큰 틀에서는 뭐냐면은 상업은행들하고 연준이 국채 비중 매입 비중을 보시면 35%에서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5, 60%를 그냥 국가별 쪼개기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과거에 중국이 미국채를 샀던 비중이 높았었던 시대에 포커싱을 두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채를 파니까 누가 사겠어? 다 팔아. 하지만 다 팔아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과 상업은행들은 계속 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준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인데 상업은행들은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자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이익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채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는 무슨 원동력으로 하느냐? RP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단기에 시장에 돈이 없으면 연준이 돈을 빌려줍니다. RP 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누가 받냐면 상업은행들이 받아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채 단기채 투자를 해요. 왜 투자하냐? RP로 빌리는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채에 투자하면요. 항상 대체로 0.05, 0.1 많을 땐 0.1이고 0.05, 0.03, 0.04 정도는 항상 마진이 남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거를 무한 반복을 계속 한다고 보세요. 그것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준이 RP 이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거를 헤지펀드나 상업은행이 받아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마진을 남기죠. 또 그걸 반복해요. 갚고 또 해요. 그러면은 규모가 커지면요. 이게 조 단위로 커지면요. 0.05%가 굉장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준과 지금 상업은행들은 담합적인 관계로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을 붐업시키고 떠받치는 주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디지털 달러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브릭스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올려는 것이냐? 아닌 거죠.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요. 아르헨티나나 이제 우리 신흥국 중에서 통화 가치 변동 되게 심하고 물가 변동 되게 심한 국가들에서는요. 바이낸스 아시죠? 바이낸스, 비트코인이 그리고 테더, UDTC였나요? 테더. UDTC. 네네. 그런 것들이 예금 은행들보다 더 많은 규모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이제 물가 폭등하는 지역들을 보시면요. 사과 한쪽 사러 갈 때 아르헨티나 페소 수십 장을 가져가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뭐 나와가지고 무슨 발언 잘못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환율이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물가가 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사실 아르헨티나 국민들조차도 이제 암시장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됐고 암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은 일단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통화 가치가 언제 재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달러로 킵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수수료를 내죠. 근데 이 수수료 기반도 쫙 나눠져 있어. 어떤 기관은 5% 달라고 어떤 기관은 1%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생필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살 때는 또 환전을 해야 되면 수수료가 2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달러 그냥 쓰면 안 돼요. 달러 여러분들 여행 유튜버 그 누구였죠?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저기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보시면요. 상점에서 달러 안 받아줘요. 왜냐면 달러 환전하면요. 그 환전해가지고 그 거슬러 줘야 되는 페소가 그 나라 통화가 수십 장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이거 수십 장 거슬러 주고 나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손님들 오면 장사를 하려면 잔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수료 기반이 너무 세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디에 더 충성을 하게 되냐? 비트코인에 충성하는 거죠. 바이낸스는 수수료가 그쪽은 차라리 저렴하니까. 그렇죠. 정액제잖아요. 어디 가면 1% 달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나 이런 데에서 테더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킵을 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쓸 땐 또 인출해가지고 뽑아 쓰고. 근데 그러한 시장이
어찌 보면은 화폐가 그 나라 통화, 그러니까 BTC가 그 나라 화폐를 어느 정도 대용하거나 그 본질적인 통화 가치의 역할을 일부 하는 요소를 신흥국은 내버려 두는 것이고 선진국 쪽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BTC ETF를 현물 승인을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코인류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라는 요소죠.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서 이게 나중에 어떤 가치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재무부도 갖고 있고 연준도 일부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규정상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 리딩하는 트리거로는 오히려 디지털 달러를 더 정부는 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분할을 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디지털 달러로 또다시 패권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분권화된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냐 기승전 답정너 이런 로직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서프라임 한번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서프라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서프라임 때 미국의 파생 상품에 투자한 기관들은 전 세계였어요. 네. 중국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돌아가지고 스피로버가 돼가지고 다 폭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도 무역도 다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니까 성장은 제약이 돼요.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성장은 제약이 돼요. 왜냐하면 순환적 투자가 안 돌잖아요. 예전에는 유럽이 좋으면 유럽이 중국한테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많이 사면 중국이 좋으니까 또 한국이 좋고 신흥국이 좋고 수출국이 좋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다 분권화예요. 다 그렇죠. 찢어져 있어요. 그나마 독일이 눈치 보면서 중국과 거래를 좀 더 다시 활성화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뉴럴 네트워크처럼 번져있던 어떤 그 순환적인 투자와 무역 거래 환경이 깨지니까 순환적으로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위험들은 또 오히려 축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국가가 저성장과 저출산 때문에 다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수 성장을 어떻게든 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수 성장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주식시장 붐업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돈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부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밸류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하고 일본은 원체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밸류업을 이미 해왔었고 왜냐면 네. 주주가치 제고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식 소가이런지 배당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결국 아까 말한 연준이 뭐 RP를 해서 돈 빌려주면 그걸 또 상업은행들이 굴리면서 또 돈도 네네. 벌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했지만 네네. 결국에 그것도 자기네들 돈이고 자기네들 부채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돈을 또 뭐 벌기도 벌어야 될 텐데 네네. 그러면은 그 상업은행들의 어떤 자산이 또 뭐 주식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을 계속 또 붐업시키는 게 뭐 그런 이유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주식은 거의 이제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 BRC 비율 어. 때문에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어디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거 로직 보셨잖아요. 상업은행들의 재무제표 이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요, 이익이 나는 부분이 이제 규모면으로 보면은 일단은 신용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용 대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기지 대출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주택 관련된 네. 모기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사업용 부동산 쪽이 있어요. 근데 규모는 어디가 제일 크냐면요, 이제 작은 은행들 말고 큰 상업은행들은 대체로 60에서 70%가 모기지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수익과 이자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업용 부동산의 비중은 그 전체적인 자산의 규모로 보면 20-3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공실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충당원금으로 이제 연체가 되거나 파산이 돼가지고 날라간다. 왜냐하면 공실률이 높아서 일부 파산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베이스한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 사업용 네. 부동산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당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모기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굉장히 확보가 되니까 상쇄를 시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기지로서 계속적으로 사은행들이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단기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공급, 자산 매입이죠, QE죠. 이런 정책으로 해서 돈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계속 그 안에서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포커판이 있는데 이 포커판에서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계속 승수 효과라고 해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계속 배팅이 올라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밖에서는 들어오지만 빠지진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밖에서는 들어오지만 왜 안 빠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단 한 가지죠. 미국이 어찌됐든 재정을 통해서 빚을 지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성장을 리딩하는 기업들은 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AI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돈들이 비단 국채뿐만이 아니라 위험자산인 주식이라 에쿼티라고 하더라도 굳이 들어왔던 돈이 빠르게 빠져나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나오면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을 보시면 제2, 제3을 보시면 어찌됐든 일본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성이 미국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또 나타나는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다시 계속 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뭔가 미국의 어떤 위기랄까, 뭐 리스크라는 게 뭐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는 골문 건 사실이죠. 이런 구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거고 비이성적으로 가는 구조는 맞는 거죠. 근데 겉으로 표면화된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계속 부유해지고 되게 힘이 센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운동선수가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 맞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해도 알바냐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정책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또 이제 승인은 또 일부 해주고, 네, 현물 비트코인은 또 어찌 보면 이 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돌아가는 또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달러를 또 이제 네네. 강화하겠다 이제 그 네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면 결국에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공존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공존을 시키되 브릭스 쪽은 디지털 달러에 유입을 시키지 말아라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달러를 이제 도입하는 어떤 계기, 어떤 논리들을 보시면 통화의 패권력,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의한 환 정책과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그 트랜스페런트한 팔러시,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 정책의 효과를 끌어당기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는 달러가 전 세계 너무나 많이 나가 있어요. 달러 빚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빚만 해도 지금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전 세계 명목 GDP 300조 달러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70%면은 거의 210억 달러 정도, 210조 달러가 지금 돈이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특히 연준이 정책을 펼칠 때 달러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만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돈을 완벽하게 회수를 하거나 뭐 돈을 풀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또 돈을 회수하기도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들이 다 국채 시장에 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조금의 그 금리만 변화시켜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효과를 좀 높이려면 통화 체계를 좀 변동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도 이제 넥스트 화폐, 그러니까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셨지만 지하 경제라고 해서 네. 미국도 지하 경제가 뭐 단순히 뭐 암거래 시장, 무기 거래, 뭐 이런 마약 거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으로 잡힐 수 없게 현금 거래만 하는 그런 중서민 계층 분들의 그 어떤 시장들, 소비 시장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하 경제의 일부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미국도 이제 경제가 너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미국은 너무나 투명한 경제이기 때문에 5%에 불과해라고 했는데 최근에 추정한 숫자에 의하면은 9% 10%대가 나와요. 그러면 세금 거두려면 어쨌든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만약에 연준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연준이 발행해가지고 어느 계좌에 얼마만큼이 가 있고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 어카운트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BTC가 네.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주소 알 수 찾아가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돈이 쓰여졌고 누가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돼.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나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율성, 그다음에 테러 자금의 제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중서민 계층들이 아직도 송금한 이런 거 은행 가서 직접 붙이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비중이 그래도 성인들 중에 5% 이상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금융 시스템으로 잘 들어와서 편의성 있게 할 수 있게 파이낸셜 인클루징을 하겠다. 인클루전, 그러니까 금융 포용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그들이 얘기하는 G7, 거의 G7 위주로 정책을 같이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만들어가고 있고 기타 국가들과 연동해서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이 백서들이 수십 페이지에 수백 건의 아티클들이 나와 있는데 재무부나 이제 연준에서 발행한 걸 보면은 행간의 의미를 보면 G7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일부 우리 블럭에 편입돼 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주는 국가한테 준다는 거지. 디지털 달러를 연동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 이 신흥국까지 다 버지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통제를 이제 더 잘 해나가서 패권을 살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디지털 달러가 통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 나라의 워낙에 국정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체가 변동이 크니까 여기서 디지털 화폐가 암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1에 거래되는데 어디서는 1.3에 거래도 막 변동이 많이 커가지고 웹도독 현상이라고 이쪽이 시장은 되게 작은데 여기서 가격 교란이 일어나서 이게 이쪽으로까지 만약에 그 마지날 차액 우리가 재정거래 시장이 열리듯이 이쪽엔 1.3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1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팔겠죠. 그러면 그런 웹도독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걸 원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겠다. 이런 의도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걸로 행간의 의미는 해석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G7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국가들은 그쵸. 이 디지털 달러를 네네. 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그냥 겁박하는 IR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그 얘기를 썼는데요. 이 통화 블록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심오한 철학과 심오한 체계가 있는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단순함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파생되는 게 되게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잡해진 결과를 놓고서 저러니까 통화 패권이 됐지라고 해석하지만 원래 이루어질 땐 되게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져요.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보시면 영국이 대영 제국을 식민지국들을 지배하면서 대영 제국이 제일 큰 국가였었고 그때는 미국은 진짜 2등이었어요. 대영 제국을 건설해놓고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영국은 이제 파운드를 갖다가 이 블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이 제일 발전된 데가 어디죠? 런던 금융시장이잖아요. 런던 그 신사들 다 기억하시죠? 런던 신사들 양복 입고 에헴 하면서 항상 이제 고급스러운 차 우리가 영국하면 제규어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업 쪽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었고 예전에는 런던 시장에서 모든 채권 발행들이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채권 발행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 국가들은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몇 프로 이상 보유하세요라는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 아티클 논문들을 찾아보시면요. 그 정책을 담은 뭐라고 그러죠? 정책 페이퍼가 되게 길지 않아요. 4장에 불과합니다. 4-5장에 불과해요. 단순하게 시작한 거네요.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프로 이상 그것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장을 열어주지 않겠다. 두 번째 무역에 규제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블록들이 다 편입이 되죠. 그냥 깡패네 깡패. 그렇죠. 그때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들어왔냐면 이란도 들어오고 이라크도 들어오고요. 그때 네덜란드, 덴마크 우리가 아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국가가 피크 때는 거의 40여 개 국가까지 와요. 그러니까 40여 개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서 뭐까지 하냐면요. 이집트 같은 경우 패깅까지 합니다. 패깅이 뭐냐면 파운드는 절대적이니까 우리의 통화를 1대1로 맞추겠다. 이런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왜냐면은 저기에 맞춰놓으면 어쨌든 우리도 안정성이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죠. 포인트가 나옵니다. 막대한 부채를 지는데 그때 뭐가 되냐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부채를 져서 다시 재건에 힘쓰면은 경제가 기업이 발전하면서 또 경제가 돈을 벌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외주 기업들인 거예요. 왜? 영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건설 기반을 백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다 금융과 바이오 쪽에만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일부 기계 산업들은 발전을 했으나 그것들이 고기술력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의 구축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재건의 어떤 핵심으로 돈을 쓰지만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이 부채가 어디에서 다 끌어온 거냐면 미국 달러에서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등 국가였는데 2등한테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빚을 지는데 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한테 빚을 다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구속당하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발목 잡히게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롤오버가 안 되고 이제 블록들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부채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달러 블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영국 파운드의
세상은 무너지게 되고 그게 바로 파운드에서 달러 블록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근본 이제 폐지와 함께 70년대부터 본격적인 네. 달러 패권 시대가 열리고 그게 지금까지 50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 정책은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테티컬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심판까지 다 역할을 하는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 패권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한테 미국은 빚을 지려 하지 않아요. 영국처럼 당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국이 어쨌든 재정 구축 효과가 나타났던 결정적인 요인은 제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제조업 기반 엄청나게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바이든이 오든 트럼프가 오든 똑같습니다. 정책은 네. 리쇼어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력이거든요. 기술과 화폐는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제가 뭐 미국을 되게 칭송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교묘하게 또 전략적으로 뭔가를 새로 빌드업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얄미워요. 얄미운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되게 큰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나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잠깐 돌아가면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통화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떤 공업화되는 시대의 초기에는 원유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통화와 원유와의 연결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오히려 물론 원유도 중요해요. 기본 베이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기술이 더 많은 가치를 갖고 기술 가치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AI 뭐 개발하고 칩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국방적으로까지 제조업까지 확장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공유는 해주지 않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AI 산업을 이 관련된 제품의 수입과 수출 교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지털 달러로 해야 된다는 규정 하나만 세우면 그것도 파운드 블록 형성 시대랑 똑같습니다. 4-5장짜리 우리 규정집을 한 번만 그 발행을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그 환율 보고서에서 환 조작국 딱 결정되면은 무역관세 어마하게 이제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이 그 환율 보고서 나온 거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퍼 몇 장 안 돼요 사실. 10 몇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규정 딱 있잖아요. 대미 무역 수지, 그다음에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그다음에 환율 개입 비율이 GDP 대비 몇 프로인지. 요거 딱 설정해놓고 왜 이거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왜 이것이 환율 조작과 전 세계 교역을 교란시킨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상세하게 해놓은 적이 없어요. 요 3개 설정해놓고 여기서 2개 이상 들어가면은 관찰 대상국, 3개까지 다 채우면 이제 조작국, 그래서 관세 매기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디지털 달러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 비트코인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미국을 벗어나서 이제 자체의 어떤 뭐 통화 생태계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인 겁니다. 그렇다고 비관론자도 아니고. 근데 단지 우리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은 처음에는 P2P라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외 거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거래소예요. 거래소죠. 근데 거래소이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 거래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에 사실 몇 개 안 되는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잖아요. 침체기 때는요. 가격이 침체되고 공급량이 많아질 때는 거래소들이 또 봇을 이용하는 거를 제가 감히 봇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새벽에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없던 거래량 중에서 비트코인이 새벽에 갑자기 1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4,000개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위에서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서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봇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추정상.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로직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여기에서의 결합되어 있는 주체자는 거래소의 역할이 상당 부분 크고 근데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어떤 주체를 우리가 뛰어넘은 채 단순히 비트코인 ETF를 현물 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몇 억이 간다라는 로직으로 접근한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시장이 블록화되면서 구분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는 신흥국에서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디지털 달러를 더 공고히 체결하겠다. 그러면 신흥국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수요 공급 원칙에서 반감기라는 요소까지
배가가 되면 가격이 과거처럼 이것이 없으니까 무너진다 이런 로직으로는 이제 안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런 만큼 자산도 많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 대상의 자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IPO 하잖아요. 미국도 IPO하고. 근데 IPO 했을 때 그 기업들이 과연 건실하게 검증된 기업이었느냐. 근데 항상 실수가 있잖아요. 항상 몇 번씩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녹아들어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ICO를 통해서 오히려 관찰해가지고 민간이 개인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디지털적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과 공식적인 정부기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IPO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정확도가 더 관찰력이 높을 때도 있지 않느냐. 이런 로직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다고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다. 다만 가격적인 요소는 매우 완만하게 통화의 신흥국 쪽에 대한 통화의 변동성을 대체하는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들이 강화될수록 완만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지 이게 순식간에 몇 억을 하고 이런 로직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그냥 각자 이렇게 지내자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아마 미국도 생각할 것이고 이게 뭐 사용되는 국가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용량이 많아지겠지만 뭐 전 세계 통일 막 단일 화폐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기에는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 제목도 보면 사실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경제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세계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체감하시는 경제는 되게 안 좋고 막 다들 뭐 자영업도 힘들고 이러다고 하는데 또 뭐 GDP 이런 것도 성장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좀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향후 뭐 한 3에서 5년 정도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경제를 보면 그동안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기발함과 정책의 리딩한 요소는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꿀벌이 원래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꿀벌이요? 네. 꿀벌 날지 않나요? 날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몸을 잘 살펴보세요. 나사에서도 조사했는데 꿀벌이 원래 못 날게 돼 있어요. 원래는 날 수 없는 구조다. 몸은 둥그렇고 되게 넓은데요. 네. 날개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꿀벌이 어떻게 나느냐? 1분에 수천에서 만 회 이상 가까이를 날갯질을 하니까 윙 소리가 나잖아요. 네. 윙 소리가 나면서 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요소에는 경제에서는 화폐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책으로 한번 결정되면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요 다변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꿀벌은 원래 날 수 없지만 날게 됐어요. 스웨덴 예시를 드리면요. 스웨덴은요 서비스업만 있고 제조업은 거의 없고 그런데 세금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경제 성장은 항상 이루어져요. 조세 저항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재교육에 의한 어떤 국민들의 인력들, 나중에 노동의 인력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월등해요. 그래서 안에서 서비스업이 잘 되면서도 계속적으로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그쪽도 양극화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적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서비스업만 많고 재정 적자만 있으면 다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스웨덴에서 정책자들이 산업계 쪽에서 온 분들이 보통 관료로 역할을 하시면서 산업 쪽하고의 정책적인 어떤 규합, 그다음에 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뭔가 안 좋은 네거티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되는 국가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단점들, 저출산 있죠. 인구 소멸 지방에서 시작되죠. 네. 학교 가면 이미 초등학생 입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죠. 제조업의 기반은 한쪽에 지금 의존도가 너무 집중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만 집중돼 있고 네. 그것도 일부 기업에만 집중돼 있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끝났다. 저는 그 시각은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정책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생물이거든요. 생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성장이라는 추세에서 우리가 당장은 벗어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세제 개혁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절대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 제조업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물론 지금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국가적 로드쇼를 다닙니다. 전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정책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편을 드는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 밸류업부터 네.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저성장이니까 분배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물론 비판적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하니까. 우리가 세금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양극화를 초래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정책은 지나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과감히 시행되고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당장에 단기간에 재정에 위험을 주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시도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케인즈나 고전학파, 새고전학파처럼 정책의 비율과 재정 적자의 비율을 몇 프로로 맞추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그거는 안 됩니다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거기에 족쇄를 채우는 것뿐이에요. 미국이 처음부터 미국이 아니었듯이 자,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정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들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더 실현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저성장,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정책 요소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정책들의 방해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저성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스웨덴 같이 뭐 네네. 산업계나 이런 것들과 좀 공감되는 어떤 정책들이 네네.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마냥 그냥 뭐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한국은 망했다라고 네. 보기에는 네. 중간에 변수들이 많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에 나오는 많은 정책들이 저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시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반도체에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경제긴 한데 또 그쪽이 또 사이클상 또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 1, 2년 정도만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그렇죠. 아무래도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버팀목이 거라고. 있는 거죠. 그게 다행히도 다 미국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 산업들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는 이제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산업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보면 사실은 화학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나 물론 중국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화학 쪽 산업들이 공급이 너무 이제 화학 쪽 수요가 많아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우리 손장갑 비닐부터 시작해서 엄청났었잖아요. 의료 장비부터 해서 다 이게 화학 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량이 확 늘었고 공급량이 확 는과 동시에 그다음에 또 중국 경제가 그때는 이제 강제 셧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공급 축소가 일어나면서 공급 조절이 일어났어요. 근데 화학 산업이 좋아질 여건은 서서히 형성이 되는데 공급은 또 줄은 상태예요. 기업들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 산업이 무조건 중국 수요 때문에 좋아진다 그러지만 예전에 화학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바이오로도 적용이 되고 반도체로도 적용이 되고 계속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은 우주 산업에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화학 산업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 산업도 일부 좋아질 개연성들이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화학 산업들이 실제로 인프라 투자나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성장과 동시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나 화학 산업, 그다음 반도체가 당장은 어느 정도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막혀서 좀 끌어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비관론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환율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율 가지고 이제 항상 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막 싸우거든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다. 아니다. 환율 올라가도 뭐 괜찮다. 이걸로 막 싸우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1,400원 왔다 갔다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역대 최고 수준에 뭐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당분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반대로 책에서는 또 원화를 약간 좀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 뭐 이게 좀 해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가지고 좀 여쭤봅니다. 일단 하나씩 해소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00원대가 위험한 레벨 맞습니다. 근데 둘째, 그럼 우리만 위험하냐? 네. 아닙니다. 다 위험한 레벨입니다. 레벨로 보면요. 유로화가 유럽이 재정위기 때 1.2 수준에서 멈춰졌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화가 작년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즌 때 1.2, 1.0 근처까지 1달러가 한번 깨졌다가 1.2까지 왔다가 다시 1.06, 1.1 수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운드도 그렇고요. 유로화도 그렇고 예전에 서프라임이 있었을 때나 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숫자예요. 그러면은 위안화 어떠냐?
위안화 예전에 소로스가 쇼베팅 해가지고 위안화 뭐 붕괴 그 사건 15년 16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전 다 힘드네요.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화만의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엔화는 160엔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왜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여기 다쳤고 여기 다쳤는데 또 다른 이제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서 머리를 쓰면서 리딩 통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이 나홀로 금융 경제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기타 통화들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레벨은 우리가 과거의 위기나 아니면은 되게 안 좋았던 시즌에 준하는 수준까지 다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원화 한국 망했다. 이거는 편협한 시각이다. 다 나쁜 상태이고 환율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원달러가 높아지면 여기서 과거처럼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탈이 되면서 붕괴될 리스크에 처해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대순자산이 없었어요. 대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로 들어오든 장기로 들어오든 외국인 자금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외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외화 자산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일본의 채권은 내국 연기금 펀드나 연기금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일본은 외국인의 영향도 받지만 내국인 기관들의 투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즉 우리는 자산의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기금 펀드들이 자국의 자산에 대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산의 다변화나 외국의 어떤 자금 이탈에 의한 변동성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자산을 달러나 외화 자산으로 자꾸 투자하는 정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됐어요. 한국 자산은 비중을 줄여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냥하는 고대 석기 시대에 사냥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당연히 많은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사냥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냥한다고. 근데 가족들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집에 있는 동안 맹수의 위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냥, 즉 외국 투자도 하지만 내국 자산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내국 자산의 가치도 원화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폴란드에서도 확인되고 일본에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국의 어떤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하지만 이게 지금 리스크로서 발현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1,400원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다 약세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뉴 노멀의 그냥 상태다라고 그렇죠. 보고 그럼 이걸 뭐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200원 막 이렇게. 근데 그건 또 무리다. 지금 상황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다들 서프라임 위기나 유럽 재정 위기 레벨을 뚫고 내려간 상황인데 원화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국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만 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좀 원화의 가치에 좀 상승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미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한번 이제 금리 인하는 맛배기라도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화라는 개념을 표현한 게 파월 의장이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마시아 정치적이다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많이 정치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불과 6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테이블에 놓여졌다. 그러다가 3, 4, 5월 달 계속 네거티브 발언들이 이루어지다. 또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였죠. 어제 바로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PC가 꺾이니까 디스플레이션 확인했다.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 연준 의장들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그래도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파월 의장이 이제 정상화의 개념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너무 높았으니까 좀 낮추는 개념으로 연말에는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한 회 정도는 인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모든 통화 약세를 보였던 통화들이 어느 정도 약간 꺾이면서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네네. KBWM 스타 자문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 다 좋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 궁금해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황과 어떤 상황과 어떤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것들을 막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좀 유망한 뭐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뭐를 좀 보통 꼽으세요? 저는 이제 산업군으로 보면 산업군으로. 좀
화학산업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올해 금리 인하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채 투자해야 된다. 전 금융권들이 다 외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다 국채에 다 꽂혀 있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작년도에 9월달에 한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제 금리가 이러다가 물가는 이제 다시 5%를 뚫고 가고 그러면 금리는 6%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시점이 그때가 꼭지였거든요. 네, 그때 산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4.1 레벨에서 4.6 레벨에서 그 박스 트레이딩 구간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상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가 높을 때 사놔야지 좋은 건데 그 고점을 확인하고 빠지는 시점도 쉽지 않고 만약에 설혹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왜냐면 선반에서 미니 레인지 자체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아는 그런 정보가 퍼져 있을 때는 국채 같은 경우 오히려 투자하기 애매한 오히려 특히 신규 투자분들은 더 리스크가 좀 있다. 물론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금리는 꾸준히 내려가는 근데 2, 3년 동안 위험 투자 시기가 계속 발현이 되면 사실은 굳이 국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인베스코라는 미국의 자산 배분 전문 기관의 투자 철학을 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랑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다음 기회 미국 매크로가 위축으로 가면요. 지금은 위험 자산이 주식이 좋고 채권은 미치지만 그 다음은 역전이 돼요. 위축으로 가면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약간 둔화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위축으로 다음 기회에 간다. 그러면요. 다음 기회는 주식 자산의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요. 미국채 투자에 의한 자산 자본 차익 평가이익이 확 커져요. 네. 만약에 미국채 투자한다는 건 지금 다음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위축이 온다고 판단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로직으로 그리고 정책 요소로 미국이 또 끌어오기 위한 리딩적인 요소 정책을 나쁘지만 계속 개발해 나간다라는 표현이 들었는데 만약에 다음 기회에 잠시 지금 주춤하다 또 확장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요 순위를 매겼는데 여전히 다음 기회도 에쿼티가 1등이고요. 두 번째가 크레딧물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회사채 네. 그다음에 뱅크론 펀드들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 연계된 펀드들이 좋다. 이런 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전자는 오히려 경기 사이클을 갖다가 잘못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미스 투자, 그러니까 미스매칭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위험 자산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식이라고 보면 될까? 그렇죠. 우선은? 그러면 산업군을 봤을 때는 제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를 계속 또 신규 투자하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요즘에 전선 가격, 미국의 전력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근데 그게 AI 인프라에 의한 AI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도 일부 있지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IT 쪽에서 이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 쪽에 대한 요소들은 바이든이 되던 아니면 트럼프가 되던 네. 동일한 정책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프라 노화된 인프라 투자.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쓰여지는 게 화학 쪽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화학 산업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지금 어닝들이나 이익들 그다음에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화학 산업 쪽에서 대장이고 가장 많은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화학 요즘 같은 분위기의 화학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이제 따져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그렇죠. 투자를 이제 네. 대비해서 그렇죠. 본다는 근데 거죠. 그거를 당장 중국의 매크로랑 연결돼 있는 한국의 화학보다는 미국 화학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중국도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쇼티지가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만 조금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들도 글로벌 공급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 한국의 화학 산업들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판단도 일부 있지만 그 바이오 산업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지금 툭 터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사실 네 손가락에 들어가는 기업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저는 이제 매크로 전문가니까 이 기업들을 다 일일이 열거는 못 해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 1등인 기업이 머크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머크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약이 필요하고 새로운 베스트 인 클래스 약들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약가 인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빅팜들 미국 빅팜들이 다들 특허가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기술 특허. 그래서 자기가 잘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복제해가지고 팔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면 그럼 따라주지 못하게 더 좋은 약을 만들어야 되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달에 4-5건
번 이상 큰 M&A가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면 지금 일어날까?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너무나 주가가 너무나 기업들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금리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많이 그래도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도 되게 많이 다운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빅파임들 입장에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하나 사는 것보다 기업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사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의 많은 제약사들도 그 수혜가 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상 미국의 어떤 호혜적인 효과가 한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하면은 연구개발만 열심히 하는 회사들 말고 빅팜들하고 어느 정도 거래나 네. 기술에 대한 입증력이 확보된 플랫폼 회사들 몇 개 없거든요, 한국에. 그 기업들이 지금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는 플랫폼 회사라는 건 아시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 하에서 모든 적응증 질환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응용이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 특허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잘 찾으셔서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뭐 AI나 뭐 이런 쪽은 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네네. 있는 가격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어쨌든 좀 벌었는데 요 엔비디아 사가지고 잃었다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왜냐면 또 앞으로 또 그 미국 경제가 한 2, 3년 정도 어쨌든 뭐 꺾이지 않고 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경기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2, 3년은 좋아진다기보단 더 이상 바닥, 더 이상 나쁠 구멍은 없는 것 같다고 네. 소극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보고서 잘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AI 준비와 AI 정부가 돈을 제일 많이 쓴 국가가 미국이에요. 근데 AI 정책의 효과도 톡톡히 누르고 있는데 미국의 매크로와 정책 방향이 꺾이지 않는 한은 이미 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굳이 그거를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책이나 매크로 요소가 꺾이는 게 보이면은 그거를 정리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장기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신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학 쪽 정도 좀 보시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로 정리는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회사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AI 추세를 따라가자 해서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뭐 반도체 쪽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쪽도 어찌됐든 지금 사이클상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또 디테일한 공부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되게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퀄 테스트를 통해서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 매출이 이제 확보가 될지는 아직 남은 요소이잖아요. 미래 요소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이 언제 어떻게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한 스터디와 확인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FOMC에서 그 점도표가 막 네. 나오는데 뭐 약간은 뭐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 내년 말쯤 되면 금리가 그래도 상당히 좀 내려가 있는 네네. 구조로 나오고 네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좀 비슷하게 낮추지 않을까 뭐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좀 인하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뭐 그래도 아직 부동산이 뭐 전고점을 뭐 회복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이고 웬만한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네. 이 금리 인하와 어떤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긴 하는데 왜 모르겠다고 하냐면 과거의 부동산의 트렌드랑 경제적 트렌드랑 어떻게 보면 실물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경제적인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투자 자산의 성격으로 많이 변모가 돼 있었어요.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빨리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해서 빨리 따라가기는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환이 약세면 물가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 에너지 의존 국가잖아요. 우리가 고래 프로젝트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인 것이고 네. 근데 환이 높은 상태 원달러가 높은 상태에서는 수입 물가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고 우리는 수입 물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22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유럽의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더 약세를 만들면서 더 최저치로 만드는 큰 계기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는 서프라임과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들을 너무나 정책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안 그래도 약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해서 빨리 따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22의 사례를 봤을 때 어찌됐든
통화의 사용률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로가 20% 2등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도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그렇게 하기 힘든 입장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지금 금리보다는 낮아져 있겠죠.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낮아져 있는데 그때 낮아져 있을 때 우리 매크로가 건전하게 잘 버텨주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순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요소에도 불구하고 순환이 계속 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ING인 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이제 부동산은 잘은 모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항상 그건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걸릴지언정 소득 기반이나 수요 기반이 되는 제2의 계층들이 올라오면서 자산을 버텨주게 만드는 요소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빚을 더 많이 늘리게 하는 요소가 금리가 떨어져서 빚을 더 많이 늘리게 하는 요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첫 번째로는 소득 기반이 강한 계층들이 베이비 부모가 은퇴한 다음에 밑에서 빨리 올라와 주거나 근데 네. 첫 번째 요소 그 소득 기반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빚을 더 많이 늘리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한 목에 계속 찼다는 거는 네. 장기간 계속 인식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게 더 새로운 가격을 경신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매크로 상황과 미국의 자산 가격의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수요, 특히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아예 그냥 워낙 자산의 80%가 또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네. 나라다 보니 이걸 정리해서 아예 해외 자산으로 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트렌드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산다 이런 분들도 네. 많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당장은 뭐 좀 맞는 방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해외 자산을 좀 사놓겠다. 국내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우리가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래서 사실 내국인은 내국 투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명확했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자꾸 혼재되고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난과 너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네.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 자산의 투자가 외부로 간다는 거는 이미 마음은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인구 성장이 경제적으로 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인구 성장이 계속 되거나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 유입이 되고 네. 인구 성장이 계속 자연적으로 증식이 되는 국가는 인도고 그러니까 네. 그런 국가들한테 이제 투자를 한다 환경적인 요소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는 그런 거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네.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내 자산을 지킨다는 걸로 또 그렇게 네. 가시기도 하니까 네. 그럼 결국에 그런 거를 좀 바꾸려면은 지금 제도나 어떤 정책이 좀 빨리 좀 바뀌긴 해야 되겠네요.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변혁이 이제 앞으로는 저는 미래 제가 이번 책에서 네. 가장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사실은 미래의 경제는 많이 바뀌지만 거기에 화두는 화폐의 변혁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큰 시야에서 대비를 하자는 것이 이제 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첫 번째 우리가 미국과의 디지털 달러의 새로운 세상에서 많이 적응을 하고 미국과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연계성이 강화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제 부족하거나 좀 힘들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건 정책적인 어떤 국가나 화폐에 대한 변혁에 의한 적응성이 느리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외국으로 가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변혁이 또 이렇게 새롭게 빨리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안 했고 좀 어떤 사회적 문화 분위기 예를 들어서 금융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문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우린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물론 가계의 자산이 우리랑 다르게 70-80%가 미국은 금융 자산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정책을 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80%인데 만약에 금융 정책들이 더 획기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우리도 금융 쪽으로 자산이 많이 편입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금융 자산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최고
최고야 이런 틀에서만 모든 정책들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뭔가 모험과 새로운 러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맞춘 투자를 하면은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많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 밸류업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세제 관련된 부분들이 부침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거는 정성적인 부분이지만 네. 숫자적인 부분보다도 그래도 한국 투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계속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네. 분야들도 여전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다고 할 만한 나라들도 별로 없잖아요. 미국, 중국 빼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일본도 아닌가. 괜찮긴 일본도 합니다. 괜찮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뭐 손에 꼽는 나라이긴 네, 그쵸, 하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 제목 있잖아요. 이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이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5년이라고 하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5년인데 요 5년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화폐는 모두 특히 우리와 같이 미국에 편입돼 있고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하는 국가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될 것이고 환의 가치는 새롭게 리셋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지금 유로화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열리거나 미국 디지털 달러의 블록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최저치 1달러를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달러 이하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물론 변화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는 정책 요소 그다음에 경쟁 요소 모두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디지털 달러로서의 변혁기에서 어찌 보면 이런 디지털 달러 블록에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노력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화폐의 가치에 대한 변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를 쌓아왔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진국들이 부와 금융자산의 부를 많이 가져왔지만 그것이 환의 하나로서 환 가치의 변동 하나로서 그 가격 자산의 부의 볼륨이 확 떨어질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변화는 그러면 저 같은 그리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책 요소와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부익내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달러로 다 편입이 되면서 환율이 이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환 차손 같은 것들 막 생길 네,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변혁의 시기가 네, 앞으로 5년 안에 온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큰 맞습니다. 그런 요소인 거네요. 지금 한국에서만 너무 소원해져 있고요. 영국 구글링 해보시고 이스라엘 구글링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디지털 CBDC 화폐에 대해서 되게 엄청 많은 그렇군요. 아티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잠깐 나오다가 주춤한 건 줄 알았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하고 함께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부터 뭐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요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요 책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